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 리서치 1팀의 애널리스트 김경입니다. 권지승 연구원과 함께 CES 2025 창간기 세미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는 기조 연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델타 항공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시사점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기조 연설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고 AI 반도체와 핵심 응용처의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했던 기업 중에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디어의 미래 기술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IR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강은요, 주요 전시기업 및 CES 혁신상 수상기업 방문기입니다. 그래서 워낙 사실 수천 곳의 기업들이 부스를 차리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혁신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한국 기업 통합관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CES를 제가 다녀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그만 제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기업들의 기조 연설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했던 기업은 볼보그룹, 그리고 이제 델타항공, 그다음에 엑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트리밍 쪽, 그러니까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시리우스 XM이라는 기업도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볼보그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원래 CES가 ITC 또는 이제 IT 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년 자동차 회사들이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이제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기조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볼보그룹에서 진행을 했고, 볼보그룹의 CEO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Partnership is the new leadership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2040년까지 넷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해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친환경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배터리, 두 번째로는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 연료를 사용한 연소 기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들도 선보였어요. 그래서 볼보의 트럭 VNL 시리즈, 그리고 전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기 트럭, 그리고 전기 굴착기, 그 다음에 자율주행 휠 로더라고 하는 제품도 있었는데, 이 휠 로더는 앞쪽에 큰 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토사나 자재를 적재 운반하는 장비인데요. 이런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볼보의 키노트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다양한 파트너십이었는데요. 다임러 트럭하고는 같이 코얼트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차세대 트럭의 자율주행화, 그리고 전장화, 저희가 이제 전장화를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화와 전장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중에 오로라라는 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오로라는 CES 기간 중에 볼보와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협력 자체가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50% 급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IT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CES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기존에 구글에서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던 분 중에 크리스 엄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17년도에 설립한 기업이고, 현재 볼보, 토요타, 현대 등과 협력 중인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볼보그룹은 일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접근 전략,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화물 운송량은 점점 늘어날 거다. 특히 2050년까지 5배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볼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ES마다 매년마다 자율주행 얘기가 어떨 땐 좀 크게 부각될 때도 있고 조그맣게 얘기가 될 때도 있고, 사실 2년 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별 단계가 있는데 2년 전에는 레벨 2에서 레벨 3까지 갈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레벨 3냐 레벨 4냐 이런 이슈보다는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사실 기존에 잘 인지하지 않았던 정말 다양한 운송 수단들이 있고 그 다양한 운송 수단들이 반드시 어떤 목적성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보 그룹 키노트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다가는 존디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ES라는 행사 자체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 시카고 뮤직 쇼에서 독립한 분할된 그런 가전제품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렸던 거는 1967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리고 원래는 IT 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모빌리티 기업, 기술 기업까지 참여가 확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CES 쇼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는 지금처럼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뉴욕에서 열렸다고 해요. 그게 1967년이고 당시에 전시업체는 100개 좀 넘었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조연설자는 당시를 대표하는 IT 기업 모토로라의 회장이 기조연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CES가 여름에도 열리고 겨울에도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열리는 CES는 아무래도 좀 추운 날씨를 피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것 같고요. 라스베이거스는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보니까 좀 춥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한 15도까지 올라가서 좀 반팔도 입고 다닐 수 있고 저녁에는 한 영상 3도, 5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시즌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시카고에서 이렇게 바이 애뉴얼 개념으로 전시회가 1년에 2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21세기를 넘어와서 2009년도까지는 IT 기업들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다가 이제 2010년 이후서부터는 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여의도에서 IT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CES에 많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포드도 초기에 그 CES에서 키노트를 진행했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 포드의 예전 CEO였던 앨런 멀라일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그 2008년도 크레딧 크런치 전후에 포드의 그 어닝스 턴어라운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성공사례였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으로 좀 초반에 그 키노트를 진행하셨던 것 같고 그 포드 같은 경우는 그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라는 전시회가 있거든요. 2013년 이파에서도 역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드나 GM 아니면 아우디 같은 기업들이 CES에서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CES 방문하면은 거기 이제 현지에 그 전시관 중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라고 불리는 LVCC가 있거든요. LVCC가 이제 노스홀, 센트럴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스홀에 가면은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제 협력하는 그 제로원 프로그램의 스타트업들하고는 요 노스홀이 아니라 그 베네치안이라고 불리는 비니션 호텔에 그 이제 유레카 파크라는 곳에서 이제 제로원 부스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이제 그 제로원 쪽에 협력하는 스타트업들은 또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이 점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CES 갔을 때는 IT 기업들 위주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많은 시간을 이 모빌리티 기업들 쪽에서 부스를 방문하거나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역시 볼보 그룹이 좀 이렇게 키노트를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다양한 분야를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키노트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IT 컨설팅 회사로 많이 알려진 엑센추어가 있었고요. 엑센추어 키노트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관심 많이 가지셨던 엔비디아 키노트가 1월 6일 저녁 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CES 본행사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고 1월 7일부터 이제 등록한 분들한테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1월 6일 행사 때 엔비디아 키노트가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부터 이제 엔비디아 키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엔비디아 키노트는 이제 만달레이 베이라고 하는 그 호텔의 컨퍼런스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층에서 열렸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엔비디아 로고가 붙어 있는 많은 이런 설치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가다 사진 찍었고요.
이게 저녁 6시 20분인가 시작했는데 2시간 정도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오신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2시간 정도 줄을 섰고, 어떤 분은 3시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네,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보시면 왼쪽에 어떤 여자분이 프레스 앤 애널리스트스, 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스 이렇게 표지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줄 설 수 있는 쪽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를 이제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널리스트나 기자 아니면은 그 컨텐트 크리에이터 분들은 다 미디어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디어 줄에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그 둘이 다 합쳐져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 2시간 정도 기다려서 겨우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입장을 해보니까 이미,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6천 명 정도 운집했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그 정면 좌석에는 앉지 못했고요. 정면 좌석에 앉지 못하고, 그 무대 왼쪽에 거의 끝에 간신히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저도 좀 더 노력해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은 행사 시작 전이고, 이제 엔비디아의 로고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 조명을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저희 CGV 영화관에서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다들 굉장히 이제 들뜬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게 뭐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중간에 뭐 만달레이 베이 이런 영어로 된 글씨도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엔비디아 본사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본사가 높지 않다고요. 3층 정도로 돼 있다고 하고요. 이건 아마 이제 실사는 아니고 좀 이제 편집이 된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 그 이제 키노트 시작할 때 본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본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그 디지털 정보를 바꾼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도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실제 본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제 지인분이 그 이제 CES 행사 며칠 후에 실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서 거기 투어하시면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면 보안이 철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뭐 보안이 없는 게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투어 가셨던 분이 사진 몇 장 보내주신 걸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여기 이렇게 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분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계단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그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계단을 매우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도 네, 많은 계단들, 이렇게 좀 턱이 낮은 계단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요거는 그 본사를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사진인데 아직 이제 건설 중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다음이 바로 이제 요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나타내서 그 이제 그 엔비디아 키노트 때 보여준 거예요. 사실 좀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부분이 이제 실사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어서 거의 실사 사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영상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사진을 여기 파워포인트에 붙이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지금 400MB가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영상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지 이미지만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뭔가 무슨 물류센터 아닌가? 공장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실사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으로 다시 다 만든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정보, 공간에 대한 데이터로 로봇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어떤 훈련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굳이 디지털로 정보를 만드는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바이스, 즉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지금 레벨 2에서 레벨 3까지 올라가는 단계인데, 이 자율주행 레벨이 5까지 가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를 엔비디아에서 엄청나게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이번 이제 2025년에 기조연설 하기 전에 8년 전에도 2017년에도 기조연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CES에 요번에 6번째 가는데요. 처음 갔을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젠슨항 CEO는 1시간 30분 동안 인공지능, 딥러닝, 게이밍, 자동차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혁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이제 게이밍 GPU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로보틱스 얘기를 아주 많이 하진 않았고요. 2017년에는 자율주행차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조연설에서는 아우디와의 협력을 통해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차량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밸류체인 내에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기업인 히어라는 기업, 그리고 일본의 지도 제작 전문 기업인 젠린이라는 기업, 그리고 그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이제 ZF 그리고 보쉬와의 파트너십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지만 8년 전 이야기고요. 당시에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PX 플랫폼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뭐 페가수스 시리즈나 오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전 단계 그 전에 초기에 2016년 이전에는 드라이브 PX라는 플랫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전용 에이직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의 칩 그리고 그 밖에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 그리고 그 밖에 게이밍 스트리밍 기기 쉴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주로 게이밍하고 자율주행 위주로 2017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CES 2025에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젠슨항 CEO가. 그래서 원래는 1시간 20분 정도 그 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예전에는 게이밍 GPU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AI 컴퓨팅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한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게이밍하고 자율주행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에는 더욱 폭넓은 AI 생태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그래픽 카드를 얘기했고요. 보통 엔비디아가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오랜 동안 엔비디아 제품을 이용해 주었던 그런 유저들, 팬들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래픽 카드 얘기부터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로봇의 훈련을 위한 코스모스 플랫폼,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쓰이는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플랫폼, 그리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한 430만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 디짓까지 AI 시대를 이끌어갈 종합적인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와의 파트너십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사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논란이 항상 있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좀 관계가 좋은 완성차 기업들이 주로 중국의 완성차 기업들 또는 미국의 스타트업들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역사가 오래된 완성차 OEM 회사들이 아직 많이 채택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오래된 완성차 회사 중에 하나인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000짜리 한 430만 원 정도 되는 그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짓의 발표였고 사실 이제 저도 이런 조그만 슈퍼컴퓨터를 이제 가끔 본 적이 있고 저도 지금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그 사무실 책상 서랍 정도 사이즈가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슈퍼컴퓨터를 이번에 내놓은 걸 보고 앞으로 저희 지금 개인들이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다 뭐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다 하나씩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슈퍼컴퓨터 다 하나씩 이제 소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엔비디아가 AI 기술, 특히 하드웨어의 대중화를 많이 이끌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8년 동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생각하면. 네, 그 키노트의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게임용 GPU부터 얘기를 했고 RTX 시리즈에서 가격대별로 어떤 스펙인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열심히 안 듣는데 다들 되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용 슈퍼컴퓨터와 더불어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느껴진 건 이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뭐냐 하면 그 이제 LLM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뭔지는 제가 지금 그림을 잠깐 보셨는데 보면 이제 로봇도 있고 중간에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면 LLM이나 아니면 멀티 모달 모델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새로운 모델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모스 AI 플랫폼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실제 그 물리적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최 GPT나 아니면 클로드를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이면서 챗봇화 된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는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 첫 번째로 이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실제 어떤 사진처럼 생긴 그런데 법칙이 적용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리법칙이라는 거는 중력이라던가 마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중력이나 마찰이 작용하는 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되게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언어 모델이 텍스트로 상상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의 어떤 3D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기존의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아니면 오픈 AI의 최 GPT는 대화형 AI인데 물론 대화형 AI 기능도 있겠지만 실제 동작이나 물리적 상호작용 자체를 학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발표에 따르면 이 코스모스 AI 플랫폼이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허깅 페이스 같은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우버라던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 그리고 로봇 개발사인 원엑스, 애자일 로봇 그리고 피겨 AI 등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AI 플랫폼은 LLM보다 발전된 형태인데 사실 LLM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 AI 플랫폼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LLM이나 멀티모달 모델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영역에 집중을 한다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AI가 개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젠슨왕이 언급한 것 중에 중력, 마찰, 관성, 충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림자가 진다거나 역광이 발생한다던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던가 아니면은 경사, 요철, 미끄러운 노면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예, 이런 것 어떤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각 물체의 물리적인 특성, 그 재질이라던가 아니면 무게,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실제 세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하중 이상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의 계산 또는 자율주행차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거리를 조절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델은 LLM이나 멀티모달 모델 위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의 모델에 대해서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자율주행 이야기인데요. 그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은 북유럽 신화에서 많이 좀 인용을 합니다.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가수스, 하늘을 나는 말, 아니면은 그 오린이라고 하는 또 그 신의 이름, 토르라고 하는 신의 이름, 또는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은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쓰고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 의미 없어 보이는 뭐 PX 이런 걸 썼다가 2018년부터 이제 페가수스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2020년부터 오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토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페가수스건 오린이건 토르건 다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는 CPU, GPU가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하드웨어 때는 SoC, 시스템 온 칩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하드웨어에서는 블랙웰이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페가수스건 오린이건 토르건 시기만 다르지 다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다만 저희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생각하면 하드웨어 전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 하이페리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은 이제 하드웨어, 즉 하드웨어라 함은 반도체에 해당되는 이제 시스템 온 칩, 그리고 센서라고 하니까 카메라나 아니면 라이다 다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통합된 개념이고, 완성차 회사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JLR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인데 이 회사가 인도의 타타 모터스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볼보, 이런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 그 자동차 안전 인증에 해당되는 TUV 슈드, 그 TUV 라인란드 이렇게 두 가지를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UV 슈드는 독일 그 남부 지역 민헨, 그리고 라인란트 같은 경우 독일 서부 켈른에서 시작이 됐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전 인증을 이 양쪽 기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엔비디아 사실 블로그에 가보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엔비디아 컨퍼런스나 그러니까 뭐 GTC 행사나 아니면 키노트 들으면은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건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페가수스나 오린, 토르 얘기를 들으시면 하드웨어 쪽이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차이점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그 뭐 페가수스니 오린이니 이런 하드웨어 이름 쓰기 전에 PX라는 이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에 엔비디아의 그 PX 시절에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그 PX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자율주행 컴퓨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나 X에 엔비디아의 그 칩이 탑재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사이가 점점점 좀 어떻게 보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테슬라가 그 엔비디아 칩 대신에 자체 설계한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칩을 쓰고 있고, 다만 데이터 센터 훈련용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테슬라는 스스로를 위한 칩 반도체를 개발하고 카메라 중심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차 회사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뭐 토요타, 뭐 볼보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테슬라는 자사 차량을 위한 수직 계열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이고, 엔비디아는 여러 자동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협력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CES 때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도 엄청 큰 부스를 차렸고 모비라이도 역시 부스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 테슬라, 웨이모, 모비라이 이렇게 네 가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또 짚어드리면 엔비디아는 완성차 회사들 위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합친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 완성차 회사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이런 기업들이고, 엔비디아의 강점은 컴퓨팅 파워가 강력하다는 거, 그리고 플랫폼이 매우 포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스스로를 위한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자사 차량에만 적용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이고요. 강점은 실주행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 기반 비전 기술에서는
탑티어라는 것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의 웨이모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느냐? 일단 로보택시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개인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짧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 시장보다는 웨이모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은 자체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기본적으로 AI 쪽에 모델 개발 기술력이 매우 좋죠. 그래서 그런 점이 웨이모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비라이는 뭐냐? 지금 인텔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모비라이는 일단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탑티어 기업이고요. 여기도 역시 자율주행 반도체 ADAS용 칩을 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 구글의 웨이모랑 경쟁하는 거냐? 테슬라랑 경쟁하는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랑 경쟁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모비라이가 엔비디아처럼 뭐 GPU를 만드냐?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왜 경쟁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그 고객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엔비디아와 조금 그 완성차 OEM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는 요 테슬라, 웨이모, 모비라이 중에 모비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율주행 회사들이 워낙 많고 각 그 자동차 OEM 회사들도 나름의 뭔가 자율주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뭐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영역과 강점이 다르지만 완전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정 고객사를 갖고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걸 더 완벽하게 잘하는 기업은 없고 각자 나름의 어떤 엣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엔비디아건 테슬라건 구글이건 인텔이건 모비라이건 자체 칩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넘어올게요. 아까 제가 이제 슈퍼컴퓨터는 저희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그 오피스 데스크의 밑에 그 책상 서랍 정도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 나르기가 좀 어려운 정도 사이즈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좀 두꺼운 백과사전 정도 크기의 슈퍼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당연히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블랙웰이라고 하는 GPU, 그리고 그레이스 하퍼 중위의 이름을 딴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HBM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하이 밴드위스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돼 있고, 또 밑에는 로우 파워 DDR5X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100% HBM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밖에 다른 또 장치들이 있고 4TB 정도 저장할 수 있는 S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이 한 $3,000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아직 좀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슈퍼컴퓨터다 보니까 2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GPT-4, 5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전 버전인 GPT-2 또는 그 BERT large 같은 그런 유명한 언어 모델들을 충분히 실행하고 또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PT 그럼 3는 할 수 있냐? GPT-3의 4분의 1 정도 크기의 모델도 실험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블랙웰 GPU라던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지원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AI 연구원들이 많이 쓸 것 같고, 아니면 학생들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게 가격이 이제 거의 400만 원이 넘는데 과연 누가 쓸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저희가 노트북 하나, 태블릿 하나 또는 스마트폰 하나 쓰는 것처럼 저런 슈퍼컴퓨터도 최소한 하나씩 갖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는 개발을 못하고 조그만 스몰 모델을 개발해 봤거든요. 챗봇 형태로. 그래서 제 노트북에서 간단히 가상 환경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아직 그게 이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 인풋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북으로 한번 좀 실험을 해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좀 해보고 제 업무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뭐 10년치 실적 발표 내용을 다 인풋으로 넣는다던가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넣는다던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의 서비스 중에 노트북 LM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50개 정도의 문서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클로드나 아니면 챗GPT 쓰시면 PDF를 업로드 하셔도 뭐 1개, 2개, 많아봤자 5개 정도 하시고, 안 그러면 뭔가 용량이 많아지면 좀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구글도 그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로 50개까지 PDF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굳이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 나를 위한 모델을 만들 건가? 굳이 내가 50개의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과연 추출해서 쓸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언젠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 중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건 이 로보틱스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게 실사 로봇은 아니에요. 그 이제 LED 화면에 이렇게 로봇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이제 인사하고 그런 것들도 나왔는데 굉장히 다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대부분 이제 중국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회사로 알려진 샤오펑 같은 경우도 아이언이라고 하는 철인 로봇이겠죠. 그런 로봇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미국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들 아시죠? 거기 로봇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테스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아마 로봇의 어떤 산업에도 최 GPT와 같은 그런 전환점, 저희가 그걸 이제 싱귤레러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특이점이 등장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굉장히 가슴이 많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소개해 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용 이제 그 제품인데, 이렇게 그냥 웨이퍼 사이즈로 엄청 크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 로마 시대 검투사의 방패처럼 만들어서, 거대한 웨이퍼죠. 네. 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젠슨왕 CEO가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이라고 하는 칩인데, 그 젠슨왕 특징이 제품 가져온 다음에 너무 뷰티풀하다 막 이런 단어 쓰거든요. 사람한테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 쓰는데, 이번에는 그 아키텍처럴 마블, 네, 막 경이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다른 데이터 센터용 GPU 아키텍처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파트너사로 뭐 델이나 에이서스, 뭐 기가 디바이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제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조연설 요약을 해보면, AI 컴퓨팅 시대의 새 시대를 선언하면서 게이밍, 로보틱스, 자율주행,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엔비디아 대부분 행사에서는 게임용 제품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RTX 50 시리즈의 가격까지 공개를 했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14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과 함께 등장해서 로봇에서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선언했고요. 자율주행 분야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합친 개념, 하이페리온의 그 신규 플랫폼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완성차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것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 서버용 제품 보여줬고, 역시 또 아키텍처럴 마블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000짜리의 개인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짓, 네, 그리고 그 이제 물리적 세계로 AI를 확장하는 비전에 해당되는 코스모스 플랫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플랫폼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피지컬 AI 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엔비디아 그 기조연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들었는데 사실 밤새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용량 때문에 안타깝게도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뭐 10분 압축 영상도 있고 1시간 40분짜리 영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자막 서비스 이용해서 보시면 굉장히 신나는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IT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2시간 정도 줄 서서 보고 끝나고 나서 밥도 안 먹고 숙소로 갔거든요. 근데 밥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려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키노트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내용 보고 또 엔비디아 시가총액 또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키노트 끝나고 나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 다음 날엔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숫자가 4.78%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무리 개별 기업이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도 그 기업 가치, 주가,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매크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IT 애널리스트로서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델타항공의 기조연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20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에는 델타항공의 CEO인 에드 세바스티안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분이 바로 에드 세바스티안이라는 분입니다. 델타항공은 정말 작심하고 키노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피어라고 하는 요 콘서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보면은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런 것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게 구체 모양이에요. 저희 이 스피어란 단어가 구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한 100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실제 스피어 근처에 가면은 이 사진을 이렇게 못 찍어요. 네. 요 구체가 스마트폰 카메라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이렇게 예쁘게 못 찍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스피어 내부는 극장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관람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고 1층,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층하고 3층의 가운데석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냥 돈 내고 들어가면 한 3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피어 안에 들어가면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백화점인데 더현대 5층, 6층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좀 구경할 수 있게 돼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라라고 하는 여성 로봇인데요. 이 오라는 스피어 엔터테인먼트와 데이비드 헨슨이라는 분이 이제 협력해서 제작을 한 대화형 챗봇 로봇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스피어의 입구 로비에서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방문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직원분이 마이크 들고 질문을 받거든요.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챗봇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좀 짜증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잡한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표현할 수 있고, 포토스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곳이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빛의 양이 적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 저도 이런 데서 마이크 대고 말하라고 하면 다들 말 안 하잖아요. 거기서 다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말했는데 저한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라스베가스에 처음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째 왔다 했더니 6번째 왔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저한테 또 질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진 않고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천천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을 할 때 천천히 I can speak 해서 slowly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힘줘서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저도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피어에서 공연이나 관람할 수 있는 게 평일 기준으로 오후 1시, 4시, 7시에 있거든요. 7시에 바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화 시작하듯이 영상이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더 현대백화점 5층, 6층 구경하듯이 약간 구경을 하다가 8시쯤 다 돼서 공연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공연 전에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간식을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기념품 티셔츠도 파는데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델타 항공 기조연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행사가 1월 7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라 그래서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스피어 못 들어가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월 4일 날 그러니까 내 돈 내산으로 돈 주고 스피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볼 수 있는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 1월 4일 날 저녁 7시에 하는 그 공연을 봤고 그 유럽 출신의 아일랜드 출신의 되게 유명한 그룹 중에 U2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U2의 버추얼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2에서 이머시브 컨설트 필름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U2 공연을 봤고 안타깝게도 저는 U2 팬이 아닌데 U2 팬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기쁨의 비명을 지르면서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게 오프닝 장면인데 U2 네 멤버가 무대에 등장을 하고 이 십자 모양으로 이 스피어가 갈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영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라스베가스까지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30만 원 내고 들어왔지만. 예, 그래서 그 실제 스피어가 20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오프닝할 때 U2가 와서 공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한 거를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U2가 온 거는 그때뿐이고 요번 2025년에 제가 볼 때는 U2가 있지는 않고 벌추얼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U2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U2 are not here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U2 밴드가 없이도 마치 실제 콘서트처럼 보이는 몰입형 이머전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제가 스피어의 유료 관람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델타 항공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가운데는 스피어고 그 위에 이제 델타 항공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호텔 같은 게 있는데 그 베네치안 비니션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대관람차가 있는데 이 대관람차는 여기서는 스피어보다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커요. 근데 요거 타는데 또 3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대관람차는 안 탔습니다. 그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스카이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델타 항공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직항 표를 살 수가 없어서 인천에서 시애틀까지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시애틀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할 때는 델타 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 요거 스피어의 델타 항공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저 영상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멋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좀 작긴 하지만 또 대관람차 동그란 게 보이시죠? 예, 그 델타 항공 기조연설은 실제 그 맑은 하늘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그 CES의 그 주최 기관이 CTA라는 곳이에요. CTA의 CEO가 게리 샤피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 엔비디아 기조연설 때도 나와서 이제 오프닝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영상이 시작됐는데 이제 작은 오두막집에서 어떤 소년이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리는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긴데 제가 요거 화면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요. 이 델타 항공 영상은 좀 깨알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 안을 이렇게 카메라가 훑고 지나갈 때 여기 웰컴 어보드라고 해서 플라이 델타 에어라인즈에서 잠깐 보여집니다. 아마 옛날 그 회사 포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약간 레트로 느낌의 뭔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몰입형이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 영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시지만 조금 전에 그 소년이 날렸던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델타의 그 로고가 등장했는데 이 로고가 이 빨간색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게 파란색이었다고 해요. 근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어에 가서 보시면은 이 몰입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헐리우드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 이제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흑인 여배우라고 하면 이제 우피 골드버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분이 유명한 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배우들 중에 그 사관왕에 해당되는 EGOT 달성자인데 EGOT가 바로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네 가지를 모두 수상한 분들을 이제 EGOT 달성자라고 하고 위키피디아에 이런 분들만 따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라 데이비스 외에 한국에서 좀 아실만한 유명한 EGOT 달성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 예,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도 역시 EGOT 달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강인한 여성 캐릭터 연기로 유명하고 그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애프로 아메리칸 배우로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델타항공 승무원들도 등장했는데 대부분 여성 승무원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상이 저 멀리서 비행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쓱 다가오고 점점점 앞으로 다가온 다음에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가올 때 동영상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묘사가 되고 소리도 다 나거든요. 바람 소리도 나고 실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정지 영상으로 봐서 너무 재미가 없으실 텐데 실제 동영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 비행기를 이제 타다 보니까 실제 이게 비행기가 택싱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 택싱을 할 때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사진 찍느라 정신 없죠? 예, 저도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델타항공의 수많은 직원들, 승무원분들을 비롯해서 그 정비하시는 분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다 나타난 사진을 보여드려서 조금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이제 IT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델타항공 발표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버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델타항공이 이제 2025년 봄부터 스카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우버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우버의 경쟁사 중에 리프트가 있었는데 델타항공이 리프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이게 종료가 됐고 앞으로는 이제 우버와 파트너십을 연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버를 한국에서는 많이 안 타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100% 많이 타거든요. 특히 공항으로 갈 때는 거의 100% 우버를 타는데요. 우버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버 X, 우버 컴포트, 우버 블랙 이런 식으로 있고 우버 X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우버 X를 타는데요. 우버 X를 타면은 공항으로 갈 때 결제 금액이 1달러당 1마일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이 이미 다양한 곳하고 마일리지 제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허츠 그리고 티켓마스터랑도 마일리지 제휴를 하는데 티켓마스터는 제가 아까 그 30만 원 내고 스피어 입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스피어 입장권을 파는 곳이 바로 티켓마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마일리지라는 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부채성 자산인데 이런 이제 제휴를 통해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항공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출장을 가보면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버를 타고 숙소로 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쓰고 일관성 있게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델타항공이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버와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델타의 협력사 중에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아까 제가 출장을 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버를 타고 숙소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뭐냐면 처음에 본국에서 출발을 할 때 공항까지 갈 때 요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제 전기 항공 택시 서비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델타 항공하고 2022년부터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델타 컨시얼지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만약에 제가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보통 뭐 여의도에서 출근해서 근무를 하다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건너편에 있는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이 전기항공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그런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영상에서는 그 도쿄로 출장 가는 어떤 여성분이 집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때 그 전에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이 운송수단을 탑승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근무지 또는 집에서 공항까지, 그 인천공항에서 라스베이거스 공항까지,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숙소까지, 이렇게 전 여정에서 델타가 통합 이동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 당찬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항공사가 아니라 여행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비 에비에이션 관련된 제품 관련된 멋진 사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주가 이거 보여드리는데, 그 엔비디아 그 기조연설을 듣고 너무 감격을 해서 이게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오르겠다 생각했고, 저도 IT 애널리스트니까 IT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면 한국의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HBM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겠지, 한국의 반도체 대형주들 주가가 반등하겠지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좀 그렇진 않았고, 오히려 델타 항공이 주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가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추모 때문에 하루 장이 안 열렸어요. 미국 장이. 그래서 그 당시 그 직전에 델타 항공의 하루 주가인데 무려 9% 올랐고요. 지난주에 사실 미국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 9%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경쟁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라이언에어, 사우스웨스트 이런 곳보다도 훨씬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상장 기업은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 지표 중에 매출하고 EPS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고, 요번에 델타 항공이 10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 역사상 최고 실적이 2025년에 나온다. 그래서 정말 그 펀더멘탈 관련된 지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조연설 발표 내용만 보면, 델타 항공의 발표 내용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막 뭔가 이노베이티브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그 초강력 하드웨어 플랫폼과 그 피지컬 AI 코스모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감격했는데, 역시 또 실적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애널리스트로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강 중에 그 엔비디아와 델타 항공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 뭐 X, 또 시리우스 XM, 그 다음에 볼보그룹 이런 곳들도 다 기조연설 발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레스 릴리즈도 다 이렇게 내보냈고,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조연설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그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델타 항공의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AI 반도체와 핵심 응용처의 혁신 트렌드,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제가 그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IR을 하고 제품 홍보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발전 단계는 지금 뭔가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그 기조연설에서 AI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AI는 처음에는 이미지, 사실 저희가 이때 이미지를 비전이라고 많이 하죠. 이미지, 단어, 소리를 이해하는 어떤 인식형, 퍼셉션 AI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내고 크리에이트하고 생성하는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론, 계획, 행동까지 가능한 그런 물리적 AI,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한다라고 젠슨항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GPU와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게이밍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그 CES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미국 서부에서 또 굉장히 큰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고 거기에도 엔비디아가 참석을 해요. 물론 젠슨 황이 아니고 엔비디아 내에서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SVP 또는 VP 정도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AI의 발전 단계에서 인식하는 퍼셉션 AI, 그 다음에 생성하는 제너러티브 AI, 그리고 그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에이전틱 AI는 뭔가 비서 역할을 해주는 AI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4단계로 요 지금 보시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 파워포인트 장표에 업데이트된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버전으로 보여드렸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엔비디아 그 CES 기조연설에서 보여줬던, 예, 그때 젠슨왕이 직접 설명했던 그 AI 발전 단계인데요.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 하얀색의 조그만 뭔가 있죠.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지하는 퍼셉션 AI, 생성하는 제너러티브 AI, 그 다음에 비서 역할하는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5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그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AI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분류였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그 이미지 혁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알렉스넷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 인식 AI, 퍼셉션 AI가 등장하면서 음성 인식 또는 의료 영상을 다루는 단계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제너러티브 AI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아니면 컨텐츠 생성에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신 뭐 챗 GPT나 클로드, 런웨이 AI 단계인 것 같고 이제서부터는 에이전틱 AI,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특정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AI고, 그래서 코딩을 보조한다던가 아니면 고객 서비스, 환자를 케어한다던가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그 먼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다음에 범용 로봇 공학, 즉 제너럴 로보틱스를 포함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만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제너러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나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측에서는 물리적 AI, 피지컬 AI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데요. 그 유명한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 가트너에서는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제가 클로드한테 다시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를 그려달라고 명령을 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퍼셉션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물리적 AI고 지금 현재 저희는 생성형 AI에서 즉 챗GPT와 같이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AI에서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수행을 하는 그런 에이전틱 AI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에이전틱 AI를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갑자기 같이 일하는 권지승 연구원님과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AI라면 뭔가 클로바 노트를 활용해서 뭐 그냥 회의록을 작성한다던가 요약한다던가 까지인데, 만약에 에이전틱 AI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기존의 저와 권지승 연구원의 기존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내일 오후 몇 시에 회의를 하면 좋은지 그걸 알아서 판단을 해서 구글 캘린더에 입력을 해주고 저희한테 노티를 주고, 그리고 실제 회의는 저희 소회의실에서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뭔가 어레인지 해주고 코디해주는 그런 것들, 알아서 다 해주는 것들을 에이전틱 AI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이전틱 AI가 활성화되면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연구원 또는 다른 동료 애널리스트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CPU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GPU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하드웨어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화면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했던 장표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 중심의 어떤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GPU를 거쳐서 컴퓨팅, 헬스케어, 트랜스포테이션, 매뉴팩처링 쪽으로 다양한 쪽에 이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또 클로드한테 부탁해서 정리를 하면은 네, 기존에는 CPU 기반을 처리를 했고 로컬 서버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GPU에서 가속 컴퓨팅이 이루어져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활용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버티컬로 봤을 때 개별 도메인으로 봤을 때 개별 인더스트리 쪽으로 봤을 때 컴퓨팅, 헬스케어, 트랜스포테이션, 매뉴팩처링까지 더욱더 AI가 발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드웨어 인프라의 진화를 보면은 처음에 CPU 위주였다가 GPU 그리고 지금은 AI 전용 칩인 TPU나 NPU까지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과 냉각 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단계이며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컴퓨팅 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AI 칩과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이제 온 디바이스가 좀 더 강조되면서 하이브리드 구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에너지 이피션시라는 키워드가 원래는 CES에서 내놓는 키워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24년까지는 에너지란 단어를 CES에서 말하면 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아니면 ESG 관련된 개념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번에 2025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이피션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시 AI 세계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는 지금 제너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피지컬 AI 얘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결국에 피지컬 AI는 코스모스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거는 단지 언어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처럼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론, 계획, 행동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중력, 마찰, 충돌 등의 물리 법칙이 이해하고 적용이 되면서 특히 로봇들, 자율주행차들이 실제 위험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상의 중력, 마찰, 충돌이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 작동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이고 네,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이해하는 AI 모델이 탑재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피지컬 AI나 코스모스 플랫폼을 구현하려면 어떤 종류의 AI 반도체가 필요할까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GPU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실시간 3D 렌더링을 처리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최신 제품이 이제 블랙웰 시리즈인데 이 블랙웰 아키텍처 같은 최신 GPU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AI 모델의 추론과 학습과 추론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프로세서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나 라이다나 이런 센서에서 모은 데이터를 지연 없이 레이턴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저지연 프로세서가 요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런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AI 모델링을 위해서 HBM과 같은 고대역 폭의 메모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엔비디아 GPU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수치 값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GPU뿐만이 아니라 그 AI 전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도 역시 엔비디아 GPU 못지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대역폭 수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HBM은 기본적으로 이 스택 수가 8개, 12개, 16개로 계속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더 높아지는 수준의 고대역폭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효율적 설계가 다시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처리하고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니즈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광선 추적, 레이트레이싱이나 아니면 센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특화된 가속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능이 더 좋아지되 다만 저전력 특성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ES 기간 동안에 퀀텀 컴퓨팅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하고 클로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 대중화되면 그러면 피지컬 AI나 코스모스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 장단점과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 말씀드리면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양자 컴퓨팅의 병렬 처리 능력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차가 달리고 있는데 앞에 자전거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달려오고 있고 옆에 어떤 차가 끼어들려 하고 있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멀티버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양자의 중첩 특성을 활용해서 각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확률적인 상황을 양자 중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 경로를 찾는 등의 대규모 최적화 문제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요. 다만 한계적인 부분은 현재 양자 컴퓨팅은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에는 아직은 탑재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 비트를 저희가 큐비트라고 하는데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쉽게 상태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 또 모든 종류의 연산이, 물론 연산 중에 행렬곱 이런 복잡한 연산들은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적합하지만 모든 종류의 연산이 양자 컴퓨팅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론은 양자 컴퓨팅 기술은 피지컬 AI의 특정 부분, 시뮬레이션이나 경로 최적화 등에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존의 GPU나 NPU 같은 어떤 하드웨어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을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제의 이슈보다는 보완제의 이슈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개념들을 반영해서 그 가튼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아티팩트 또는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피지컬 AI 구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3가지, 한계는 3가지, 그래서 결론은 특정 분야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뭔가 보완하는 역할이 되고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챗 GPT나 클로드 AI가 훈련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벡스,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파네시아, 보스 반도체, 모빌린트, 레벨업 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차리거나 아니면 뭔가 협업 발표를 했고,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디벡스 부스만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디벡스에 제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갔는데 거기 계신 이제 고 이사님하고 이 팀장님 두 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디벡스도 그렇고 뭐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파네시아, 보스반도체, 모빌린트, 레벨업 등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 이제 프레스 릴리즈를 참고해서 정리를 했고, 사실 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발전하는 모습들을 다시 세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줄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도 나름 다양한 특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 GPU가 훈련 쪽에 굉장히 특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추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다양한 특화된 영역들을 보시면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 LLM, 훈련, 추론, 메모리 확장 등 각 기업의 어떤 차별화된 기술력들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잘합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비록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된 개념이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스타트업들도, AI 반도체 스타트업들도 SK텔레콤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 이런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들 오셔서, 예를 들어서 디벡스 바로 건너편에 모빌린트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 부족으로 모빌린트까지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디백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는 못 가보고 이번에 갔는데 작년하고 올해 다 가보신 분이 부스 크기가 거의 4배 정도 늘어났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디백스 부스 사진이고요. 딱 그 제목에 AI 세미컨덕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디백스는 CES 그 주최 측인 CTA에서 그 꼭 지켜봐야 될 AI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롯데, 그 다음에 EMD라고 하는 그 독일 머크사의 전자재료 사업부고요. 네,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AI 분야 이름을 올렸고요. 디백스 그러면 이제 사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도대체 디백스와 리벨리온과 하이퍼 엑셀과 파네시아와 보스 반도체와 모빌린트 레블업의 차이는 뭔가요? 각자 이제 특화된 분야가 있는데 디백스는 저전력 AI 반도체 쪽이 핵심 강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발열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버터를 잘라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버터가 녹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디백스에서 만난 고 이사님께 아니 사실 발열 이슈는 HBM도 그렇고 다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유난히 이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그 발열 컨트롤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CPU 이런 것들은 팬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뭔가 빼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들은 그렇게 열을 빼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 대비 훨씬 더 열에 대한 컨트롤의 어떤 그 요구 수준이 훨씬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가 녹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발열이 적다라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훨씬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백스는 저전력, 엣지, 온디바이스 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버터를 실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버터를 잘라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CES 전시회는 아니고 다른 전시회에서 2024년 하반기에 있었던 전시회에서 그 버터를 실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버터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 파란색 위에서 그 기판 위에 버터는 안 녹고 왼쪽에 초록색 위에선 녹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제품은 발열이 심해서 버터가 녹는데 오른쪽에 그 디백스 제품은 녹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버터를 실제 잘라서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링크드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B2B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뭐랄까 컨슈머 마케팅스러운 뭔가 굉장히 그 무해하고 귀엽게 표현하는 것들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반도체 기업들 만나봤지만 이런 홍보를 하시는 기업들을 거의 못 만나봤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뭔가 무해하고 귀여운 컨셉의 홍보를 처음부터 하진 않았거든요. 엔비디아도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에 오르고 나서부터 이런 식의 홍보를 했었는데 아직 비상장 기업인 디백스가 이렇게 버터를 귀엽게 형상화해서 링크드인에 홍보하시는 걸 보고 정말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밑에 보면 버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스가 몇 번 9045에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AI 반도체 그 로드맵하고 함께 국내에 이제 사실 모든 그 AI 반도체 기업들 다 가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디백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그 글로벌 기업 중에서 제가 잔디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잔디어는 농기계 회사예요. 농기계 회사고 그 사실 2년 전에 엄청 대대적으로 CES에서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이번에는 기조연설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1월 6일에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부스를 차렸는데 둘 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부스 사진이고요. 엄청 넓어 보이죠. 근데 사실 그 2년 전에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부스였고 그 당시에 그 자율주행 그 제품들이 부스에 전시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타이어 바퀴 하나가 제 키보다 커요. 그래서 바퀴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잔디어 같은 경우는
그 농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조경 분야를 위한 새로운 자율주행 기계들을 공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와 라이다까지 결합해서 그 주변 환경을 더 잘 인식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 신제품 발표했는데 카메라를 16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더 넓은 면적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과수원, 즉 아몬드를 재배하는 과수원 예, 트랙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3개의 라이다 센서를 별도로 추가해서 밀집된 과수원에서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젤 엔진 버전인데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반복적으로 자재 운반할 수 있는 덤프트럭도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조경용 자율주행 전기 잔디깎기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잔디깎기는 8개의 카메라로 360도 시야를 확보하면서 조경 작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그 미디어데이 첫날 10시에 열렸고요. 미디어데이 첫날 8시에 LG전자 컨퍼런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8시에 LG전자 컨퍼런스 듣고 네, 9시에 또 그 시간별로 있어요. 8시, 9시, 10시. 오후 2시가 삼성전자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전디어 컨퍼런스를 10시에 들었습니다. 네, 컨퍼런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Nothing runs like a deer, autonomously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자율주행의 최고다. 물론 테슬라도 잘하고 엔비디아도 잘하고 모빌아이도 잘하겠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저도 이제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컨퍼런스도 이제 계속 참석을 해왔지만 그 존디어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어땠는지, 특히 2022년 CES 당시에 발표했던 제품들은 어땠고 그 이후에 얼마나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런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디어 컨퍼런스에 처음 간 사람들도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게 얘기해주는 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잔디어의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산업이 농업, 그리고 건설, 그리고 조경 3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발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다. 고통스러운 지점이 무엇이다 해서 현재 세상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IR을 많이 하세요. 스타트업들은. 근데 사실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IR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기술력이 좋다, 우리 제품이 좋다, 우리 서비스가 좋다 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인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디어는 나름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인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농업 분야 그리고 건설 분야, 조경 분야에서는 신규 노동력 유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돼야 되고 그런 생산성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존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존디어 컨퍼런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같은 분야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인구의 평균 나이가 58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 뻘인 거죠. 네, 그런데 이 58세의 고령화된 인구가 1일 몇 시간 일해야 되냐? 12시간에서 18시간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일을 많이 하지만 18시간씩 그렇게 매일 일하기는 정말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인력 부족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페인 포인트로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농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그리고 조경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겠죠. 그런데 전체 오픈 포지션의 86%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스토리가 담겨 있고 우리가 자율주행을 합니다라는 메시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다라는 그 페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컨퍼런스가 그 두 한국 대기업 컨퍼런스 사이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여기 많이 안 오셨는데 저는 좀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디어가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그 농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쿼리는 이제 채석장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경이 필요한 그레스,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네 곳이라고 합니다. 과수원은 주로 그 아몬드를 재배하는 과수원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자율주행으로 뭔가 컨트롤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만족도가 올라간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이렇게 영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카메라하고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 그 1세대 제너레이션으로는 카메라가 작동을 했을 때 주변에 16m 정도에 해당되는 공간, 면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2세대에서는 카메라를 다량으로 설치하고 이제 카메라를 다량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24m까지 계속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흙이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 고장나지 않게 그렇게 보호 장치가 많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러기다이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거친 환경에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러기다이즈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저게 무슨 화면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개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그 외에 라이다를 3개를 장착을 해서 왜 라이다를 장착하냐라고 제가 부스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제품들도 GPS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GPS는 날씨가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은 아몬드 나무 과수원에 아몬드 나무가 너무 키가 크거나 가지가 길거나 하면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차량이 나무에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이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GPS가 잘 워킹하지 않을 때 라이다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조그만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그 라이다를 통해서 어디에 그 아몬드 나무가 서 있는지 또는 어떤 장애물이 서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지금 컨퍼런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농지, 과수원, 채석장에서 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2025년의 로드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채석장에서 실제 돌아다니는 존디어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존디어 하면은 농기계 회사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양한 그 인더스트리, 도메인 또는 벌티컬 쪽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컨퍼런스 거의 끝날 때 우리 존디어의 부스가 이제 몇 번에 있으니까 이게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홀에 존디어 부스가 있으니까 어디로 오세요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업들은 컨퍼런스 하시면 딱 제품 소개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꼭 마지막에 우리 부스가 어디에 있다 또는 홈페이지가 뭐다 이런 거를 기본적인 정보지만 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뭔가 그 워크인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굉장히 넓고 웨스트홀도 따로 있고 노스홀도 따로 있고 센트럴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중에 안 가보는 부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존디어 같은 경우는 웨스트홀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결론적으로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이렇게 부스 넘버까지 소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한국에서 부스를 이렇게 오픈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퍼런스 하시는 기업들도 존디어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글로벌 기업들의 뭔가 어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강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엔비디아와 델타항공의 기조연설, 그리고 AI 반도체 로드맵과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 디벡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글로벌 기업 중에 존디어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컨퍼런스를 했고 부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